네, 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관련해서 이번 주 내내 참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오늘 최종편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컨슈머의 이서혜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막 오르더니 다시금 뚝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네네. 또 이 중동발 이슈가 생기고 나서는 또 오르더니 그 오름폭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서 이게 과연 향후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갖고 계신데 우리 대표님은 또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사실 뭐 국제유가 전망이 이제 가장 힘든 건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굉장히 변동폭이 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제유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워낙 많다 많죠. 보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올 초반부터 쭉 약간 이제 안정세를 한 $60 정도에서 안정세를 가지던 유가가 한 7, 8월, 9월까지 이제 좀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 일요일에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지난주 이제 국제유가가 좀 급격하게 좀 하락을 했었죠.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란 제재를 좀 완화하면서 네. 이란의 물량이 좀 시장에 나오면서 공급이 좀 완화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사우디에서 감산 연장을 좀 일찍 종료하겠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보내면서 시장에서 좀 공급이 좀 확대되겠구나 해서 이제 다행히 유가가 조금 내려가는 양상을 보였는데 네. 일요일에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올라갔죠. 근데 이제 사실 일요일에 전쟁이 발발하고 바로 올라간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그쵸. 이제 가격이 급등 4.3% 올라갔는데요. 근데 이제 앞에서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사실 이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이제 유가는 다시 조금 더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최근의 움직임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국제유가에 미치는 그 가장 주요한 변수는 뭐 중동 쪽의 리스크일까요?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나 사우디 쪽에서의 감산은 뭐 내년까지 이어지겠다라는 뭐 이런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유가는 뭐 수요나 공급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쟁은 이제 발발을 하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좀 조정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보다는 수요 공급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언제까지 연장하느냐가 이제 이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우디에서는 이제 감산을 조금 일찍 종료하겠다라는 의향을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1일에 러시아에서 열린 에너지 포럼에서 푸틴은 이런 감산이 내년까지 연장될 그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사실 그 향방이 가장 좀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이제 부동산발 뭐 경기가 좀 침체되는 바람에 좀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 둔화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또 다행인 것은 미국이 원유 생산을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재고도 좀 충분하다고 해서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는 이제 IEA에서도 내년에는 수요 증가폭을 그러니까 잠소하는 걸로 전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다행히 전쟁이 크게 발발하지 않으면 이제 공급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없어서 뭐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동 리스크 쪽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이게 단기적으로 발발하고 나서 유가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단기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장기전으로 이런 국제 정세 좀 불안이 지속이 된다면 이건 또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까요?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래도 지금 전쟁의 이제 주변국들이 사실은 뭐 러시아가 뭐나 사우디가 특별히 참여하지 않는 이상, 네. 뭐 특히 이제 이란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긴 한데 이제 다른 국가들은 사실 산유국이 아니어서 네. 뭐 급등을 할 가능성은 없지만 뭐 운송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왜냐면 이제 우리가 유조선으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그쵸. 운송비라든지 보험비가 이제 좀 증가를 하면서 좀 소폭 증가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만약에 이게 뭔가 5차 중동 전쟁으로 좀 이렇게 발발이 되고 한다라고 한다면 네네. 과거의 사례를 좀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네네, 같은데 그쵸. 역대 이제 중동 전쟁 당시에 국제유가 상황은 어땠는지 지금이랑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뭐 컸던 것이 1차 석유 파동으로 이어진 욤키프르 전쟁인데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약 1.9 후반대였던 것이 약 한 $12 정도까지 올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크게 좀 엄청 올랐네요. 상승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석유를 무기화했던 첫 번째 사건이고 또 그게 73년에 1차 파동 이후에 78년에 있었던 2차 파동에도 또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런 국가들에서 1차 파동으로 인해서 석유류에 대한 이런 무기화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들의 생산을 좀 증가해야겠다 하면서 오펙 국가에서 좀 감사
인하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약 3배 정도, 약 12불이었던 것이 약간 30불 정도까지 네. 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제 사실 국제유가도 중요한데 국제유가가 미치는 우리 가계경제에 맞습니다. 영향을 저는 안 따져볼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네. 저는 요즘에 최저가 주유소를 찾는데 아주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의 가격보다 10월 말쯤에 되면은 그 유류세 인하가 다시금 좀 일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게 또 걱정이 돼요. 근데 지난번에도 8월이었나요? 그때 이제 끝나는 거였는데 다시금 이제 연장을 했죠. 네,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실 연장에도 무게를 두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국감에서도 유류세 인하가 별로 없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실제로. 사실 근데 유류세 인하가 없었으면 지금보다 휘발유 같은 경우는 더 약간 올랐겠죠? 150, 네, 더 비쌌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효과는 있었다고 보이면 되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가격을 보니까 휘발유가 1,783원, 전국 평균 가격이 그리고 이제 경유가 1,694원이더라고요. 근데 네. 가장 비싼 주유소는 굉장히 재밌어요. 휘발유가 2,694원인데요. 어디예요? 중구에 있습니다. 항상 가장 비싼 주유소인데요. 중구 근처네요. 네네. 근데 더 재밌는 건 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2,774원이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유도 쌌잖아요. 네, 경유가 이제 세금 때문에 더 저렴한데 이제 그 주유소는 경유를 더 비싸게 판매하는데 제가 2010년부터 휘발유 가격을 보고 있는데 네. 여태까지 본 가격 중에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긴 한데 사실 유류세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세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유류세를 계속 연장할 것인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세수가 좀 부족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유가가 조금 70달러에서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고 해서 좀 연장을 이제 좀 중단하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 보고 있죠. 네, 이제 단계적인 상승. 예전에 우리 아, 2020년 때도 한 네네. 번에 다 올린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전기 요금이라든지 가스 요금이 같이 이제 올라가고 지금 있죠.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세 가지가 같이 올라가면 정말 가게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지금 크기 때문에 이자 내는 것도 너무 힘든데 네, 맞습니다. 전기세, 유류세 지금 얼마 전에 또 버스 요금도 올라갔고요. 맞습니다. 지하철 요금도 공공요금도 올라갔고요. 오르고 그래서 사실 이제 한전의 지금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전기요금에 대한 이 전기요금 인상이 가장 아마 좀 고민이 되실 테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런 전쟁에 대한 유가의 향방을 보면서 네. 아마 유류세 인하는 조금 더 연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그러니까 올라간다기보다는 다시 정상화를 하는 정상으로 거죠. 다시 이제 유류세가 나타날 테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유지가 돼야 저희가 조금 부담이 덜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수입 비중이 좀 궁금해요. 그 이번에 중동 얘기 나왔을 때 과연 우리가 뭐 여러 국가에서 당연히 수입을 할 테지만 수입처 다변화에 지금 국가적으로도 좀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네네네. 하는데 구조상 어떻게 좀 배분이 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석유를 많이 수입하던 때는 우리나라 거의 9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아까 석유 파동이 있고 네. 그러면서 뭐 외국보다 우리나라는 사실 거의 전량을 수입하기도 하지만 또 환율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어서 네. 정부에서도 좀 수입 다변화를 진행을 해보자 네. 해서 이제 2016년에는 약 한 85% 정도 중동에서 수입을 했었는데 한 재작년 정도까지 60% 정도까지 낮췄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굉장히 좀 또 재밌었던 사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럽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반제 수입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미국산을 이제 수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미국산이 좀 적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또 다시 중동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서 작년에는 중동산 수입이 조금 상승해서 67% 네.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계속 수입 다변화를 좀 통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유 시설이 사실은 이제 수입하는 국가의 유지라든지 그런 거에 맞춰서 수율이 좀 결정이 돼 있어서 사실 뭐 바로 이렇게 변동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각 나라별로 스팟 물량을 좀 더 다양화하는 뭐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 속에서 막 국제유가나 그런 중동 정세의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유업계가 지금 일단 뭐 마진이 많이 뭐 그쵸. 유가가 올라가니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수입이 좀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란이 가장 큰 변수인데요.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할 때 네. 이란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많이 수입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좀 굉장히 좁고 그래서 좀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긴 하지만 네. 그리로 오는 것이 가장
빠른 빠른가요? 경로여서 사실 다른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약 한 20% 물량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제 수입 수출을 네네.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60%가 거의 전량이 호르무즈를 통해서 오는데 이란에서 이번 전쟁에 개입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면 앞으로 이란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제 그런 영향이 있지 않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비축률을 약 한 3달치 정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전쟁이 조금 더 확산이 되더라도 정부에서 비축 물량을 좀 풀어서 버틸 수 좀, 있는 네, 좀, 상황이 있다. 네. 근데 그 이란 얼마 전 또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란에서는 그 하마스가 공격을 할 걸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그쵸. 나오면 모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긴 이게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뭐 우리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이게 각국에서 특히나 뭐 이스라엘 쪽에서 너네가 부추겼잖아, 너네가 도와줘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게 더 확전이 되거나 정말 크게 뭐 이란이 그럼 우리 참전할게 이 정도까지 확대가 안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뭐 유가를 크게 올릴 만한 네. 그리고 우리가 수입하는 여건에서 어려움은 제한적일 없을 것이다. 것이다. 네네. 다행입니다. 국제유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 앞서서도 저희가 감산 이슈 말씀드렸는데 러시아나 사우디 외에 다른 주요 산유국들의 움직임에 뭐 특이한 점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점은 아직 없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찌되었건 간에 본인들은 유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이제 수입이 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쵸. 뭐 가격을 뭐 급격하게 낮추거나 올리거나 하지 않고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산을 어디까지 연장을 하느냐의 얘기인데 러시아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도 우리가 비오펙 국가들이 감산을 어떻게 할지를 보고 내년까지 감산을 연장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하지만 거의 확실하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비오펙 국가에서 지금 특별한 움직임은 없지만 아마 감산을 조금 더 감산을 연장하는 걸 좀 원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그 생각합니다. 감산 얘기에서 물론 러시아가 푸틴이 워낙에 강하게 얘기하지만 사우디 쪽에서도 그쵸. 약간 또 애매하게 얘기는 하지만 사우디 아람코 상장고 관련한 맞아요. 이슈도 맞습니다. 항상 붙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상장을 이제 좀 추가 상장을 네.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유가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야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지 그 어느 않습니까? 정도가 얼마일까요? 글쎄 지금 저희가 보기엔 뭐 7, 80불 정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은 이제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우디는 비전 2030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탈석유를 가는 경제 체제를 좀 가려고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급격하게 유가를 올리진 않을 테지만 또 그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막대하게 드는데 그런 걸 또 아이러니하게도 석유로 인한 수입에서 또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우디는 이제 그 정도 가격을 좀 유지하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도 국제유가 관련해서 참 세부적이고 아주 쉽게 또 우리 대표님이 설명해 주셔서 한 번에 다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는 걱정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결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컨슈머의 이서혜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